저는 50대의 남자이고 나이 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중입니다. 한때는 제게도 귀여운 딸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지만 현재 저는 하루하루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박스값 좀 많이 쳐주시면 안 되나요? 요즘 배지값이 더 떨어진 거 몰라? 박씨 사정 안 된 거 알아서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쳐준 거야. 네, 사장님. 고생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 줍는 일을 하며 살아요. 한때는 저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며 살던 때가 있었는데 현재 저의 상황이란 것이 솔직히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 밑바닥 실패자처럼 보이는 현실인 게 사실이죠. 현석이 들어오니? 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왜 이리 늦게 들어왔어? 집에서 놀면 뭐해요. 폐지 한 장이라도 더 주워야죠. 멀쩡히 잘 살다가 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아름이랑 아름 엄마만 살아있었어도. 에휴. 이미 가버린 사람들 얘기 이제 그만하시기로 했잖아요. 현서가 네가 이런 일 하며 살 사람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작정이냐? 응? 제가 뭐 어떤 사람인데요? 어머니, 전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욕심 같은 거 다 내려놓은 지 오래예요. 어머니가 차려놓은 김치찌개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잠이 드는 밤. 내일에 대한 기대라고는 일도 없는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나이 드신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딸과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숨이 붙어 있으나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오늘도 새벽부터 나가니? 요즘 감기 기운도 있어 보이는데 하루 쉬지 않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그날도 기계적으로 폐지 줍는 일을 하러 길을 나선 참이었죠. 한참 골목 어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뒤로 다가오더니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뜻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비싼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벤츠 안에서 한 여자가 내리더니 저 이 동네 사는데요. 폐지 줍는 아저씨를 보면 항상 심장이 쿵쾅거리죠.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벤츠 안에서 내린 여자가 대뜸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이더군요. 그런 사람이 초라한 행색으로 폐지를 줍는 저에게 그런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게 사실이었죠. 글쎄요, 저는 그쪽이 초면이라 아마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박아름이라고 아세요? 귀부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어요. 20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난 제 딸아이의 이름을 그 여자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제가 왜 아저씨만 보면 까닭없이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대뜸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폐지를 정리하고 고물상에 넘길 만한 빈 병을 수거 중이어서 손이 더러운 상태였어요. 제 손을 잡은 귀부인의 손에도 지저분한 먼지와 검은 오물이 묻었더군요. 이 손 놓으세요. 옷이랑 손이 더러워지신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거 묻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평생을 제가 한번 꼭 배웠으면 하는 분을 이렇게 뵙게 되는걸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놓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눈물만 펑펑 흘리는 귀부인이었어요. 저는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갈피를 잡기 힘들더군요. 행색을 보아하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부티가 나는 것은 물론이었고 눈빛이나 말투도 흐트러짐 하나 없이 정갈한 여자였으니까요. 절 대체 어떻게 아시길래 이러세요? 아저씨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한 번도 아저씨 존재를 마음속에 지우고 산 적이 없어요. 저를요? 왜요? 그리고 어떻게 제 딸아이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저 선명화라는 여자예요. 20년 전에 아저씨 딸 아름이의 심장을 이식받아 목숨을 건진 그 여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휘청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사모님께서 우리 아름이 심장을요? 네, 저는 아저씨 따님 덕분에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고생을 하며 살고 계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저희 딸아이가요, 20년 전 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날은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저는 늘 출근길에 딸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제가 운영하는 공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딸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학교로 갔었죠. 아름아, 초등학생 되니까 어때?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 유치원 다닐 때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해서 좀 지루하긴 한데요. 그래도 새 친구들이 생겨서 좋아요. 혜리랑 다른 학교 들어가서 속상해하더니 새 친구 많이 생겼니? 해리만큼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소영이라고 같은 피아노 학원 다니는 친구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음 주에 아름이 생일인데 소영이도 초대하렴. 아빠, 저 이번에도 생일 파티 집에서 해도 돼요? 그럼 아빠가 작년처럼 거실에 아름이 생일 파티 장소 멋지게 꾸며줄 건데? 이야, 신난다. 이번에도 공주님 왕관 아빠가 만들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아름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빠 공주님이라서 생일마다 아빠가 예쁜 왕관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딸아이의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당시 화장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저가의 화장품을 생산해서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젊어서부터 제 청춘을 바쳐서 일군 사업이었고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였습니다. 재력도 남부럽지 않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딸과 저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아내. 저는 하루하루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중이었죠. 그날 저는 공장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마무리 공정을 하면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름이가. 아름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름이가 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병원이 어디야? 당장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헐레벌떡 아내가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반쯤 아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앞에 앉아있더군요. 얼마나 정신없이 혼비백산 병원에 달려왔는지 양쪽 발에 신발을 바꿔 신고 왔더라고요. 한쪽에는 슬리퍼, 한쪽에는 단화를 신고 덜덜 떨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아름이 많이 다쳤어?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의사가요, 우리 아름이
어쩌면 영영 못 깨어날지도 모른대요. 어떡해. 우리 아름이 진짜 못 깨어나면.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름이는 꼭 깨어날 거야. 저는 온몸을 덜덜 떠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진정 안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저의 그런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아름이가 우리한테 어떤 딸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아름이 꼭 일어날 거야. 벌써 상심하지 말고 당신이랑 나 열심히 기도하자, 응? 알았어요. 우리 기도해요, 여보. 아내와 저는 수술실 앞에서 5시간 넘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꼼짝 안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와 손을 맞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딸이 수술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딸 괜찮은 건가요? 일단 회복실로 옮겨야 하니까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수술실에서 나온 딸아이는 눈을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평소에 그렇게 애교가 많고 한시도 쉬지 않고 제잘거리던 나의 딸 아름이가 미동 없이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름이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뇌사 상태입니다. 저희로서 최선을 다해 수술했는데 죄송합니다. 뇌사라고요? 그럼 우리 딸 앞으로 영영 못 깨어나는 겁니까? 연명장치를 오래 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뇌사는 뇌의 죽음이라는 의미이며 뇌간을 포함한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뇌 활동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딸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소리입니까? 심장이 스스로 뛰지만 호흡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면 바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되며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안정실에서 겨우 수액을 맞고 깨어난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더군요. 우리 아름이가 죽었다고요? 여보,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여보, 진정해. 뇌사는 사망과 마찬가지래. 아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름이가 죽었을 리 없어. 의사가 뭘 잘못 알고 하는 소리라고요. 우리 딸 아름이가 왜 이렇게... 아내는 울부짖다 까무러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더군요. 며칠 아내와 상의 끝에 저와 아내는 결국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뇌사 상태였던 딸아이의 장기 기증에 서약을 했더랍니다. 우리 아름이가 다른 사람들 살리고 아름이만 떠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떠나며 좋은 일 하며 떠나면 아름이도 그걸 원할 것 같다. 아름아, 내 딸 아름이. 슬픔과 황망함 속에 겨우 딸아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딸아이를 보내고 아내는 예전의 활기와 밝은 성정을 끝내 되찾지 못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식사 안 할 거야? 아름이도 지키지 못한 주제에 밥은 먹어서 뭐 해요? 그런 말이 대체 어딨어. 아름이 잘못된 게 당신 잘못도 아닌데. 아니요. 딸 자식 그렇게 보낸 건 다 엄마 잘못이야. 내가 그날 치과 치료만 안 갔어도 우리 아름이 학교에 데리러 갔을 거예요. 그깟 충치 치료가 뭐가 급하다고
애를 혼자 학교하게 해서 이사달이 난 거야. 아내의 죄책감과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정신과에 다니며 약 처방을 받았지만 아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정선아, 너 대체 언제까지 이리 혼 빼놓고 살 거야? 아름이 잃은 네 심정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만 네가 이러고 있으면 박서방 심정은 어떻겠니?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뭘 하려고 해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름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자식 잃은 부모 심정, 그걸 내가 몰라? 그런데 정선아, 너도 네 자식 잃어 힘들겠지만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니? 우리 아름이 목소리, 달콤한 아름이 냄새, 그런 게 아직 너무 생생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아름이가 보고 싶어서.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괜히 있겠니? 마음 아프지만 이 생에서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다. 아름이가 떠난 건 나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작정이야. 아름이가 어두운 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두운 황천길을 9마일이 넘게 혼자서 가야 한다는데 그 어린 곳이 무서운 그 길을 혼자 갈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엄마. 어린애들은 명 달리하면 다 천국 간다더라. 아름이 있는 곳은 그런 어두운 황천길이 아니라 환한 천국일 거야, 아름어미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하루 걸러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장모님의 케어와 저의 간호로 아내는 시간이 지나 좀 좋아지긴 했지만 뿌리 깊은 우울증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 아내 곁에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 와중에 저는 사업적으로도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상대 업체 7군데에서 수주를 끊어버렸네요. 전화를 해봐도 묵묵부답이고 일을 어쩌죠? 내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볼게. 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공장 운영을 해서인지 그즈음 사업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게 원인이 되어서였을까요? 10년 넘게 수주를 해왔던 거래처들에서 갑자기 계약 중단을 통보해왔어요. 시간이 지나 경쟁업체 사장의 술수라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그때 사업을 제대로 이어가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식으로 공장 문을 닫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공장을 돌리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라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퇴직 처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남아있던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고 퇴직금을 아쉽지 않게 정산해주는 것으로 공장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 요즘 공장 사정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문을 닫을 것까지 있나요? 미안하네. 내가 요즘 일을 할 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도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너무 아까워서 그러죠. 나중에 다시 공장 돌리게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하지. 내가 요즘 집안 사정이 영 안 좋아서 바깥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군. 솔직히 딸을 잃고 나서 저 역시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저 단 하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였죠.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딸아이에게 모자람 없는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매진해온 사업이었으니까요.
딸아이의 허망한 죽음 이후 아내가 온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업은 해서 뭐 할 거고 돈은 벌어서 무엇 하나. 거기다 공장 사정까지 악화되니 저는 자진해서 폐업 수순을 밟아버렸던 겁니다.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일에 매진해도 될 정도로 아내 상태가 회복이 안 되었죠. 당시 저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제가 손 놓고 있다가 아내마저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상상만 해도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 저는 우선 아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제 앞에 나타나 문득 딸아이 이름을 묻는 귀부인 탓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지난 시간들의 기억을 떨쳐내듯 고개를 한번 세차게 흔들고 다시 그 귀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희 딸에게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 어떻게 제 얼굴을 아시죠? 저는 한 번도 저희 딸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아름양의 심장을 이식받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건 들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시냐는 거예요. 실은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몰래 수소문해서 사장님 내외분을 뵈러 갔었어요. 저와 아내를요? 네. 그때 제 가족들이 모두 그런 제 선택을 말리더군요. 고마운 분들이지만 그들 앞에 제가 나타나는 게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요. 그럼 저와 아내를 몰래 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네. 신뢰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장님 내외분 성함, 간단한 신상, 그런 거라도 알아둬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제 딸의 장기 기증을 통해 목숨 건지신 일을 저희 내외에게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군요. 저는 그런 말을 던지고 줍던 폐지를 마저 정리한 뒤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고 사모님 마음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식사를 하자는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딸의 기일을 맞아 딸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딸아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초콜릿을 납골당 박스 안에 들고 돌아 나오는데 그 귀부인이 딸의 납골당 안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손에는 눈에 익은 꽃다발을 들고 말입니다.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좀 당황한 기색을 내보이며 꽃다발을 뒤로 숨기는 귀부인이었습니다. 딸이 하늘나라로 떠난 뒤 정기적으로 딸의 납골당에 비싸고 예쁜 꽃다발을 갖다 바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생전에 아내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아내도 저도 그 꽃다발을 갖다 바치는 사람의 정체가 늘 궁금했더랬죠. 그런데 비로소 누가 꽃다발을 가져다 놓은 건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태 사모님께서 저희 딸 납골당에 꽃을 사다 주신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해서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제 입장에선 이것밖에 없어서요. 우리 아름이 납골당 위치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수소문을 좀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인맥은 좀 넓은 편이라서. 장기 기증 받고 목숨 건지시는 분이 솔직히 사모님 한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하세요? 집착이라뇨.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저는 아름양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평생 슬픔에 빠져 상실감을 극복 못하는데 그 값으로 목숨을 건져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딸아이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사모님 탓은 아니에요. 누구의 잘잘못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건강하지 못한 제 몸 때문에 상처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오래전에 건강을 회복하셨고 이제 행복하게 사시면 될 일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저는 본심과는 다르게 좀 냉정한 말이 나오더군요. 사실 고마운 마음이야 알겠지만 딸이 명을 달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여태 딸의 납골당을 찾는 귀부인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성정이 그래요. 고마운 마음이든 다른 마음이든 오래 잊어버리지 못해요. 나이 들어가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를 좀먹는 마음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살려준 고마운 이들에 대한 마음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이제는 다 덮어주세요. 저희 아내마저도 10년 전에 암으로 명을 달리했어요. 이제 저희 딸아이 옆에는 아내가 있어서 그 두 사람 걱정 저도 이제는 옛날만큼은 안 하고 살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전히 상실감 극복 못해서 죽지 못해 사신다는 거 저 알아요. 뭐라고요? 나에 관해 대체 뭘 어디까지 알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제가 고마운 마음마저도 다 잊고 살길 원하신다면 제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저요, 심장 이식 수술 받고 몰래 사장님 내외 찾아뵌 후로 정기적으로 두 분 사는 모습 지켜보게 됐었어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죠? 왜 그렇게까지 우리 가족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미안함, 죄책감, 고마움, 책임감. 제가 아름양 가족분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름이는 사고로 명을 달리했고 뇌사에 빠졌고 그 덕분에 장기개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우리 아름이 장기개증을 받은 사람이 사모님 한 분도 아니고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수술받고 얼마 안 있어 사장님 내외분 찾아뵀을 때 슬픔에 빠져서 두 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발걸음이 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요. 그 후에도 저희 부부를 지켜봤단 말입니까? 처음엔 두 분이 괜찮아지는 모습만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보상금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그건 다 만류하더군요. 자식 목숨값을 그렇게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대체 언제까지 저희 부부를 지켜보신 건데요? 저도 오래 그러지는 못했어요. 사장님이 공장문 닫으시고 아내분 돌봐주시면서 두 분이 조그만 김밥집 여는 거 보고 저도 미국으로 떠났으니까요. 저와 아내가 김밥집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사실 아내가 암투병을 하기 전까지 저는 화장품 공장 사업을 접고 나서 아내와 둘이 김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진 아내 곁에 제가 항상 함께 있어주는 게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 내린 결정이었죠. 저는 미국으로 한동안 떠나 사업을 하고 있느라 그간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건 몰랐어요. 그럼 귀국해서도 저를 불어 찾아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오해십니다. 저는 사장님이 사모님과 김밥집 열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그 후론 몰래 찾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폐지를 줍는 저를 본 건 우연이고요. 네, 그래요. 귀국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사장님을 보고 나서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살아온 인생 역정도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더군요. 사모님께서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건 몰랐어요. 저와 김밥집 운영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는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한 3년 투병하고 명을 달리했고요. 사모님 돌아가신 후로 그럼 김밥집 접으셨어요? 네. 저는 요리도 젬병이고 아내 음식 솜씨 하나 믿고 시작한 장사였으니까요. 거기다 저는 오로지 아내 곁에서 뭐라도 같이 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으니 아내가 떠난 마당에 제가 그 장사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정말 안타깝네요. 두 분이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해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참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제가 허락 없이 사장님 사는 모습들을 훔쳐봤으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려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여자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빠는 공무원, 엄마는 가정주부.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도 남부러울 거 없었을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서 뻑하면 입원하고 수술을 반복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공부머리는 있어서 나름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다니며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그 여자의 상태를 두고 시부모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군요. 뭐? 선천성 심장병?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딱히 볼 것도 없는 집안 여자의 병축이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니? 엄마, 병축이라뇨. 명화가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달리기도 숨이 차서 제대로 못한다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어찌 살려고 그러니? 아프니까 제가 더 보호해줘야 하는 여자입니다. 명화가 아니면 저 결혼 평생 안 하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테니 그리하세요. 애초에 남편의 우격다짐으로 겨우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던 남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맨날 늦어요?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생기기라도 한 거예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꼬투리야? 생전 술자리 같은 거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매일 늦으니 하는 소리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성향도 변하는 거야. 예전엔 영 술만 모르다가 요즘 마셔보니 나쁘지 않더라. 골 아플 땐 술 마시고 나서 해소가 되는 것도 있고. 어느 날부턴가 귀가가 늦어지는 남편과 작은 다툼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대요. 얘 명화야, 너 요즘 남편이랑 별 문제 없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런 말 너에게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다. 무슨 말인데 그래? 내가 엊그제 백화점에 갔다가 네 남편을 봤어. 우리 남편을? 그래. 그런데 웬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서 명품관에서 막 쇼핑을 하고 있더라. 젊은 여자?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내가 몰래 사진까지 찍어 왔다. 이거 봐라. 이 남자 네 남편 맞지?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사진 속의 남자는 귀부인의 남편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해줘서 고맙다. 그날 밤 남편에게 당장 따져 물었더니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이었다고요. 그래, 다른 여자 좀 만났어. 그게 뭐 당신한테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야 하는 일인가? 그럼 유부남이 딴 여자 만나놓고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상적인 와이프야? 뭐라고요? 당신 지금 그게 대체 무슨... 당신 아픈 여자라고 집안 식구들 다 반대해도 나 당신이 좋아서 눈 딱 감고 결혼했어. 그거 몰라?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나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 짓을 벌여요? 당신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 내가 참고 견디며 사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해? 당신 바람난 게 그러니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툭하면 수술에 입원해 활동적인 일은 거의 못하고 내가 나이나 많을까? 나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야. 남자로서 내가 답답한 순간 많았을 거란 생각은 왜 못해? 처음엔 그런 거 다 상관없다면서요. 내가 애초에 그런 부분 걱정하면서 우리 결혼 망설였잖아. 그런데 다 상관없다면서, 다 아무렇지 않다면서. 처음엔 그랬지.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데 살아보니 힘들더라. 나도 사람인데 그럼 대체 어쩌란 거니? 그럼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왜 결혼해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요? 아님 끝까지 걸리지를 말았던가. 미안하단 소리는 안 할게. 그 소리 하는 게 더 가증스럽게 들릴 것 같으니까. 나 이제 더는 당신 못 견디겠어. 미안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라서. 제 건강 문제 때문에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했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의 외도였지만 그 사람이 외도를 하게 된 원인이 건강하지 못한 저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되도 않는 말입니까? 전 남편이란 사람이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거죠. 처음엔 저도 그 사람 많이 미워하고 배신감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픈 사람 데리고 사는 일,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해봐서 아는 거랑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예상하는 건 다른 일이니까요. 전 남편을 다 이해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는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심장병 앓는 아내를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참. 저는 그때 이혼하고 건강이 더 악화가 돼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던 중이었어요. 남편을 저 역시 많이 사랑하고 믿어서 결혼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죠. 그러던 때에 이식 수술을 받으신 겁니까? 그래요. 이혼하고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식구들까지 다 저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이식 수여자가 나타났다고. 그게 아름양이었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그 후로 저는 건강을 아주 많이 회복했어요. 수술 후에 저는 달리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 없는 건강한 몸이 됐고요.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해지고 나서 저는 경매사 자격증을 따고 관련 일을 해왔어요. 미국의 사촌 언니가 이민 가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년은 미국에 가서 언니와 함께 사업을 했고요. 그 여자는 건강해진 뒤로 독하게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아픈 환자로 살다 보니 저희 친정에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아름양 덕분에 저는 덤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허투루 살 수 없다는 생각도 강했고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난 저희 딸 아름이가 그래도 한 사람의 목숨을 제대로 건지게 해주고 떠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름이가 너무 일찍 떠나서 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명화 씨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도 위안이 되네요. 우리 아름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구제하고 떠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이제라도 좀 아름양에게 고마운 마음을 갚을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제가 악착같이 일에 매달리며 현재까지 일만 하며 살아온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이유요? 네.
하나는 평생 아픈 저 때문에 고생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름양 가족분들께 뭐 하나라도 제대로 보답을 하고 싶어서요.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름이의 역할이었고 다 끝난 일입니다. 저희 아내도 이미 명을 달리했고요. 그래도 아름이 아버님은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여태 아름이 잃은 상실감 극복도 못하셨고요. 뭐라고요? 멀쩡히 사장님 소리 들으며 번듯하게 사업까지 하시던 분이 왜 폐지 주우며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사시는 건데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폐지 주우며 살면 사람이 인생 포기한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아름양 떠나고 사모님 떠난 후로 사는 일에 기쁨이라고 하나도 없이 그러고 살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도가 지나치게 남의 인생을 재단하시네요. 아무리 아름이 인연으로 얽힌 관계라지만 선을 지켜서 말씀해 주시죠.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사람답게 행복하게 아름 아버님이 살고 계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나에 관해 뭘 대체 얼마나 알길래 그런 오만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말로는 100마디 거짓말을 해도 눈빛은 거짓말 못해요. 특히나 아름 아버님은 그런 거짓말도 못하는 분이죠. 나란 사람을 그리 잘한다 확신하세요? 대체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군요. 제 말에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젖은 목소리로 말하는 귀부인이었어요. 처음엔 한없는 고마움과 죄책감이었어요. 어린 딸을 잃은 젊은 부부는 그 상실감에 삶이 망가져가는데 그 덕분에 제가 건강 되찾고 목숨 부지하는 현실이 저에게는 축복일 수가 없었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다 지난 일이라면서 왜 아름 아버님은 지난 과거에서 그렇게 못 벗어나시는 건데요. 전 고마운 마음과 죄책감을 갚지 못해 그렇다지만 아버님은 왜 여태 이러고 사시는 거냐고요, 네? 명화 씨와 식사를 한 게 내 잘못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길게 만날 이유가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란 걸 제가 망각한 실수예요. 그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발 좀 행복해지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저 하늘에 있는 아름이가, 사모님이, 사장님이 이러고 사시는 거 바랄 것 같으세요? 그만하시죠. 오지랖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꼴보기 싫으셔도 당분간 저 보셔야 할 거예요. 참,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전 아름 아버님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 보고야 말 거예요. 이 심장 속에 들리지 않은 목소리가 제게 그렇게 말하네요. 당신이 꼭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마음껏 웃으며 사는 모습 보게 해달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되려 먼저 자리를 떠나버리는 여자였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여자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 선에서 커트하면 될 일이다 생각하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더랍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네 거리를 돌며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즈음이 되었을 때 제 뒤로 차 한 대가 정차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돌아보았는데 글쎄 그 여자가 또 벤츠를 몰고 와서 차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다시는 그쪽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도 드렸을 텐데요. 어떡하든 행복해지시는 거 봐야겠다고요. 억지 부리는 게 성격입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폐지 줍는 일 앞으로도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해오던 생업을 접기라도 할까요? 제가 알기론 원래 하던 생업은 폐지 줍는 일이 아니었던 걸로 알아서요. 뭐 계속 이 일을 하실 거라면 제가 도와드리죠. 여자는 손을 걷어붙이더니 폐지를 줍고 빈병수거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따지려다가
제 말을 들을 기색도 아니고 이게 쉬운 일도 아닌데 저러다 제 풀에 꺾여서 지가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에 무시하고 방관을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계속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하는 일을 돕는 여자였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진짜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들어주실 건가요? 일단 드러나 봅시다. 제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가 하는 일 대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시던 일 다시 시작하세요. 뭐라고요? 예전에 아는 분께 건너듣자니 청춘을 바쳐서 일군 사업이셨다면서요? 제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 내외분 거쳐 알아보다 이거저거 알게 됐던 거예요. 제가 사업을 왜 다시 시작해야 하죠?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요.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에겐 제일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참. 사업은 뭐 맨입으로 시작하나요? 공장문 닫은 지 오래고 이제 저는 그런 사업 시작할 만한 자본도 기반도 없어요. 제가 투자할게요, 사장님. 네? 제가 투자할 테니 예전 사업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일 제대로 하시는 것만 보면 저 다시는 사장님 앞에 안 나타날게요. 어이없는 제안이랄 수 있는 딜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여자였어요. 저는 아무런 담보도 없어요. 그러다 투자금 홀랑 날리면 어쩌려고요? 상관없어요. 전 어차피 덤으로 살아온 목숨입니다. 아등바등 재산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물려줘야 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라 저는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 유지할 돈만 있으면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처음엔 그 여자의 제안이 농담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가 오래 생각해온 계획의 일환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이렇게라도 제발 제가 덤으로 살아난 목숨값 치르게 해주세요. 이거라도 안 하면 나중에 아름이 만나러 갔을 때 저 너무 면목이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자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 저는 결국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경매사에서 시작해 미국서 부동산업을 오래 해왔고 귀국해서도 분양설계사와 임대업을 꾸려가는 부동산계의 큰손이었습니다. 이왕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저는 투자금의 1.5배를 되갚아준다는 계약서를 쓰고 다시 공장 가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장님께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거, 그걸 아름이가 가장 원할 거라는 거 알아주세요. 아마 아름이 곁에 사모님도 같은 마음일 거고요. 저를 움직인 결정적인 한마디가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결국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업을 접은 지 10몇 년 만에 다시 공장 가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일이라 한 1년은 고생도 많이 하고 고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는 매출도 늘고 예전에 한창 호황을 이룰 때의 실적을 어느 정도 따라잡는 수준이 되었죠. 사업을 꾸려가는 동안 그 여자, 명화 씨는 저를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인맥을 거치고 거쳐 업계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수주를 떼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줬어요. 명화 씨의 투자금이 아니었더라면 솔직히 다시 시작하는 게 불가능한 사업이었죠. 감사합니다, 명화 씨.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저 다시는 재기하는 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이제 정말 예전의 사장님으로 돌아오셨네요. 이제는 사장님 소리 듣는 게 어색하지 않군요. 축하드려요. 사업 재개하신 거. 저에게 뜬금없이 악수를 권하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이제 안 볼 사람처럼 말하네요. 저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요. 미국으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얼마 전부터 저희 사촌 언니가 다시 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진 사장님 사업 다시 재개하는 거 제가 돕고 지켜보느라 한국에 있었지만 이젠 기반 잡으셨으니까요.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서는 명화 씨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뭐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딱히 그녀를 잡을 말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저는 그날 복잡한 마음에 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마음속으로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고 뒤돌아서려는데 명화 씨가 와 있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미국 가기 전에 아름이에게 인사하고 떠나려고요. 여느 때처럼 명화 씨의 손에는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 벌써 떠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행복해지는 거 꼭 보고야 말겠다면서요. 그건 저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명아 씨 덕분에 사업 다시 시작했고 재기도 했지만 저 아직 행복하지는 않다고요. 본업 찾으셨으니 이제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거 아니란 건 누구보다 명아 씨가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저 이제 알았어요. 사장님, 명아 씨와 이런저런 일로 지지고 볶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당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당신이 제 곁에 있는 동안은 그 사실마저 몰랐어요. 그런데 떠난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 계약서에도 투자금의 1.5배 그거 돌려받기로 했잖아요. 아직 그것도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써뒀지만 저 실은 그 투자금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름양 덕분에 목숨 건진 그 값으로 애초에 보답 차원에서 대가 안 바라고 그냥 투자해드린 거예요. 아니요, 계약서대로 하세요. 1.5배 제가 갚으려면 아직 시간 더 필요해요. 계약서는 무효라고 다 법적 절차 밟았어요. 저에게 채무 같은 거 없으시다고요. 다른 약속은요? 나 행복해지는 거 보고야 말겠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나요? 사장님, 그건 제가 마음의 부채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잖아요. 명아 씨가 계속 제 곁에 있어주시면 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명화 씨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제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저를 위해 미국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게 된 명화 씨였습니다. 저는 사업에 더 박차를 가했고 그녀에게 투자금의 2배를 갚아줄 정도로 매출은 비약적으로 늘었죠. 그 투자금의 2배를 그녀에게 돌려주던 날, 그런 제의를 하는 명화 씨였습니다. 제가 이 돈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차라리 다른 데 써요. 어디 쓸 데라도 있어요? 아름이요. 아름이 이름으로 우리 학교 하나 지어줘요. 저와 명화 씨는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 기금으로 그 돈을 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 딸 아름이의 이름을 딴 학교가 아프리카의 외딴 마을에 지어졌고 딸 이름을 따서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저와 명화 씨는 정기적으로 사업 매출의 30%를 그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명화 씨와 저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지인들을 불러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잠자리에 들며 제가 말했어요. 저를 다시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마웠다고요. 우리
지금 이 마음 이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이란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라서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날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네요. 그렇게 욕해도 할 수 없어. 내가 살려면 이제 당신 없이는 안 되니까.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당신이 없는 삶이 내가 살 수 없는 삶이란 말이 더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명화 씨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보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박한지 알기에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살아나가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어야겠죠. 저 하늘에 있는 아름이와 아름이 엄마가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았으면 좋겠어요. 아름아, 아름 엄마,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둘이 편히 쉬길 바래. 내 인생의 전부였던 두 사람을 잃고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했었는데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한 발자국씩 제대로 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해.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나가길 바란다는 거 나도 이제 알아. 아름아, 아름 엄마, 여전히 보고 싶어. 많이 사랑해.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